예, 지방 부동산이 좋지 않다는 사실은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서울 집값 얘기할 때 항상 좀 비교하면서 지방은 상당히 안 좋은데 서울은 왜 이렇게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다룬 적은 있어서요. 지방 부동산 시장이 냉랭하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그래도 전해드린 바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지방 부동산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한문도 회장 모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지방 얘기를 하게 된 게 깡통전세, 깡통주택이 뭐 속출한다 이 얘기 때문에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깡통전세는 내 전세금이 집값보다 더 현재 높아진 상태 이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지방이 좀 뭐 보합해서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 가지고 그 소식이 이제 뭐 한 1년째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죠. 특히 저 경남 지역의 그 조선산업 예. 좀 안 좋아지면서 예. 그런 현상이 이제 그 당시 전까지만 해도 서울 주택 가격이 힘을 못 쓸 때 지방이 이제 전매 제한 완화로 인해서 조금 좀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이 전세 보증금 대출이 있다 보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이제 활용한 이제 갭 투자가 같이 성행하면서 전세 가격이 뭐 미친 듯이 올랐죠, 지방도. 그러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이제 집값이 꺾이니까 네. 그 전세금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깡통 주택의 현상이 주로 지금 경남 지역에서 좀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에서요. 그러니까 거제도 사실은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네, 예전에는 정말 지나가는 개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하는 동네였는데 지금은 맞습니다. 예. 그런 돈이 있으면 뭐 내가 그냥 가서 그냥 가져오겠다는 사람들이 네, 많을 정도 그 정도로 상태가 좀 안 좋다는 얘기인데 그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집주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갭 투자를 했던 집주인들로 좀 한정된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뭐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정상적으로 뭐 전세금을 알맞게 받으시고 자기 자본이 있는 분들이야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나 네. 이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갭 투자 이제 상승을 기대하고 했던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더 문제는 그거죠. 그분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금이 투자 자본이 작다 그럼요. 보니까 네. 그것을 결국은 대출을 받아서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번에 뭐 특히 수도권 지역은 좀 위험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비규제 대상 지역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어떤 대출 규제를 조금은 좀 피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 경남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조정지원 대상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부산 같은 경우는 조금 영향이 있죠. 그런 데는 묶여 있는 데가 있죠. 네, 대출까지 해서 좀 세입자한테 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심상치 않거든요. 네. 뭐 DSR이 뭐 10월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건 뭐 사회 문제가 될 것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부터. 네. 그러면 지금 회장님이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만큼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쪽에도 많았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사실 뭐 그분들이야 네. 어찌 보면 본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하다 이렇게 뭐 상황이 그렇죠. 돼서 그랬던 거라고 치고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세입자들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책이 뭐 따로 있을까요? 이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뭐 자본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예. 그냥 뭐 방치할 수밖에 없다고 얼마 전에도 국토교통부 이제 관계자가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세 반환 보증 특례 제도를 보금자리론에서 예. 이제 조금 뭐 이번 5월달에 좀 또 시작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만 기대고 있고 다행인 건 뭐 이제 이런 것을 감지한 젊은 세대나 뭐 새로 뭐 1, 2년 전에 계약하신 분들의 좀 많은 분들이 그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예. 조금 대비는 돼 있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생업에 그러겠죠. 바쁘시다 보면. 근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는 뭐 내놓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특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뭐 예전처럼 역전세 대출 이 부분을 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시행하는 시기가 오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역전세 대출을 정부에서 허용을 하는 안이 나오면 그나마 이제 세입자들이 좀 그런 피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 지금 당장 그 집을 꼭 이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할 경우에 주인한테 협의를 해서 네. 그러면 한 반 정도만 돌려주고 반 되는 정도라는 건 데까지만 뭐냐면 돌려주고.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출 금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 대출을 받았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이제 자기 자본 조금 들어간 사람들은 대출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갖다 뭐 3금융이라도 활용해가지고 대출금을 주면 자기가 뭐 8천에 있었다 만약 1억짜리를 그러면 이제 뭐 4천 정도 돌려받고 4천에 월세 얼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인하고 타협을 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보증금을 어느 정도 회수를 하고 2년 뒤에 어떤 안정적일 때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지금 제가 볼 땐 그 두 가지 외에는 특별한 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역전세 대출이라는 말씀을 좀 하셔서요. 예, 예. 역전세 대출은 또 뭔가요? 그 김대중 정부 때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이 오른 다음에 예. 2007, 8년 이후에 좀 역전세가 좀 일어났죠. 아 그러니까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올라간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도 많이 예, 일어났었고요. 예. 그때 이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어떤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그런 집에 대해서만 주인한테 대출을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일단 세입자한테 피해가 안 가게 취약계층에 뭐 이런 정책을 일시적으로 좀 썼던 적이 있습니다. 썼다가 그것도 사실은 약간 특혜성이 있는 거네요. 뭐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예. 상황이 됐으니 그 특별하게 좀 진행한 거고 이제 어떤 경제 어떤 뭐 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조금 공공적인 입장을 취해가지고 좀 취한 정책이니까 그 뭐 나쁜 정책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하고는 조금 경우가 다른 거군요. 지금은 사실은 네. 본인들의 좀 약간 과한 투자로 인해서 생긴 이런 어떤 네, 맞습니다. 갭 투자 때문에 깡통 투자 벌써 문제라면은 맞습니다. 예.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네, 좀 경제 상황이 또 상황이 그랬고.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역전세 대출 같은 경우도 그때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지금 써먹기에는 조금 국민들의 여론이 썩 좀안 좋지 않을 좋죠. 수 있는 예, 여지가 있는 맞습니다. 거고 예. 세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주인이랑 좀 협상이 좀 그래도 좀 순조롭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집을 무조건 나가야 될 수 있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집주인이 상당히 뭐 알아서 해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사실 갈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뭐 소송이나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까? 네, 소송 가기 전에 먼저 재산조회부터 빨리 하셔가지고 네. 뭐 조금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해서 부동산에 계약했던 부동산 찾아가면 그 주인이 갖고 있던 또 부동산에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좀 확인한 다음에 소송을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무작정 하면 이제 시간하고 비용만 드니까 주인이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은 헛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제 부동산 계약 같은 데 가셔가지고 예. 주인의 어떤 뭐 재산 상황이라든지 근황 같은 거 좀 체크를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거나 또 주인이 뭐 직장이 좀 안정적인 직장이다, 뭐 대기업이다 이럴 경우에는 뭐 과감하게 바로 소송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 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데는 이제 창원이나 거제가 지금 지방 경제가 좀 어려워진 중에서도 좀 갭 투자가 좀 많이 활발했던 데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상황 얘기를 한 거고요. 조금 더 시야를 넓혀 보면 지방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안 좋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동안에도 누누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창원이나 이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뭐 갭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외연이 넓어져서 그 정상적인 그런 뭐 어떤 그 임대인들한테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우려들이 좀 있어서요. 확산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느 선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네. 이 신규 주택에 대한 어떤 뭐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건축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매수자의 임계점하고 매도자의 어떤 가격의 어떤 갭에서 이제 정책에서도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벌어졌는데 지방에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광주 봉선동 같은 경우에도 176대 1이었거든요. 지방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지만 176대 1이요? 광주에? 예. 네, 원래 유명한 데고 그리고 또 뭐 대전의 가평천 같은 데도 뭐 80대 1 이래가지고 여전히 뭐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까 국토부 관계자가 그런 표현을 쓴 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지역 내에서도 또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입지가 떨어지거나 브랜드가 떨어진 데들이 예. 가격이 내려갔는데 이쪽 주택 가격이 상승한 적이 많거든요. 지금도 대전하고 저 대구는 지금 상승을 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방이 평균적으로 다 보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양극화돼서 전반적으로 내려간 값이 더 많다 보니까 그것을 평균 내다 보면 이제 좀 하락한 지역이 많은 부분을 갖다 부각시키다 보니까 기사가 그렇게 된 것이지 정부에서 이미 모니터를 다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그 현상이 창원 거제는 조금 위험한 것 같고요. 앞으로 2년 3년 그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은 한 1년, 2년 정도면 예전처럼 다시 뭐 조정을 거쳐가지고 좀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뭐 가짜 뉴스라고 하기에는 뭐 팩트가 있는 거니까 네, 뭐 그렇죠.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긴 한데 참 그게 너무 과하게 요즘 지방 부동산 안 좋다고 그래서 너무 과한 쪽만 좀 안 좋은 쪽만 너무 이렇게 부각시켜서 그런 기사가 좀 그렇습니다. 나와서 좀 괜히 이게 좀 상황이 마치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좀 확대 포장된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방 부동산 시장이 일부 지역에 국지적으로 위기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정부에서 아마 지금 소득 수조 성장 어떤 그 기조에서
그 부동산이 어떤 영향이 그 전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걸 잘 체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부동산 대책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도 조절을 하면서 모니터링 하다 이번에 제대로 내놨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먹혀드는 것처럼 지방도 아마 계속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청약 위축적 이래가지고 뭐 다시 뭐 좀 세제를 풀어주거나 이러자는 안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정부에서 이미 고려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연말에 가서 지방 부동산이 이제 좀 조정 국면 들어갔다가 내년 상반기에 약간의 어떤 조정에서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면 그냥 놔둘 것이고 만약에 좀 더 좀 하락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던지면 좀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조정을 거치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땐 하향 안정 좀 안정적인 하향 안정화를 정부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고 이미 걱정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국지적인 요소들 때문에 뭐 전체를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한 2, 3%만 되면 제가 볼 때 뭐 2, 3년 안에 조정은 있지만 또 나름대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라는 거는 뭐 경제 어떤 뭐 분야에서 어느 분야든 간에 다 있는 거죠. 네, 근데 미분양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짧게 대답해 주시는데 그럼 미분양 문제도 지방 미분양 사태가 뭐 심각하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미분양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수준이라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2, 3년의 어떤 단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그 물량을 소화할 어떤 수요, 적정 수요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볼 때는 좀 과도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뭐 우리 한 70년 역사 속에서 보면 뭐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까 소득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세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뭐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주면서 임대사업자를 좀 배려하는 정책을 또 한다라면 지방에 대해서 다 소화가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죠.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시청자분들이 자산 관리를 잘 적정하게 좀 대처를 해셔야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어쨌든 정부가 모니터링을 좀 할 거다. 회장님 네, 그렇게 보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앞서 잠깐 우리 취재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집값이 많이 떨어져도 원래 그 집에 대한 대출금만 갚으면 그러면서 집을 넘기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남은 그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이 방안을 적격대출 상품에도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주택금융사 관계자한테 직접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택금융공사 정책 모기지 부장으로 계신 권호훈 부장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원입니다. 예, 거기 부산이죠? 예, 부산입니다. 예. 자, 일단 적격대출이라고 하는 이 상품이 조금 이제 이름이 좀 생경해서요. 요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적격대출의 말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적격대출도 그냥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 돈이 부족하면은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 받잖아요. 그런 그렇죠.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인데 그런데 왜 적격대출의 말이 붙었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이걸 유동화하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유동하기에 적당하다 또는 유동하기에 적합하다, 적격이다 이런 뜻에서 적격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자격 조건이 뭐 조금 뭐 까다롭거나 뭐 이렇게 좀 제한돼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적격대출은 기본적으로 이제 무주택이어야 하고요. 집값은 9억을 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고가주택은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네. 대출한도는 5억까지 가능합니다. 은행은 어디에서는 이제 취급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나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 자격이 되니 이거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지금 이 적격대출 상품에 유한책임 방식을 도입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요. 예, 먼저 이제 유한 책임 방식이다. 그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유한 책임이라는 말 그대로 책임이 한정된다는 말입니다. 즉 상환 책임이 본인이 대출받은 집으로만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은 혹시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대출금을 갚고서도 모자라면은 그 책임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 집 말고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한 책임 방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예. 만약에 3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1억 원만큼 자기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단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집값이 뭐
떨어져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막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3억 원짜리 집이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갚을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값 1억 5천만 원으로 대출 받은 거 2억 원을 다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이 이제 남는데 그 5천만 원을 다른 재산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꾸든지 해서 이제 갚아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한 책임 방식을 선택하면은 그 집값으로 갖고 모자란 5천만 원, 그건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5천만 원은 누가 책임져요? 그 5천만 원은 말씀드렸다시피 떨어진 집값으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그러니까 돈 빌린 사람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유한 책임이니까요. 그 모자란 부분은 채권자, 즉 현재는 최종적으로 공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냥 손실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예. 이게 많아지면은 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역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공사에서 이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뭐 적격대출도 마찬가지지만 요거는 기본적으로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씩 원금이 까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받는 일시상환 대출보다는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들부터 먼저 이것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원래 박 부장님 예정이 없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혹시 네네. 이런 유한 책임 이런 성격을 일반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적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의 이 적격 대출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먼저 은행 대출이에요. 은행 대출했다가 나중에 공사가 그것을 사갖고 와서 이제 이동화하는 건데 앞으로는 은행의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유도를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먼저 디딤돌 대출, 뭐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디딤돌 대출, 그다음에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적격 대출까지 이제 도입을 순차적으로 해왔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일반 은행에도 이런 것을 이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되게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 권오훈 정책모기지 부장이었습니다.